대단한 세계사 대세 이명입니다. 이번 시간 삼국지, 정사삼국지 두 번째 시간이고요. 지난 시간에는 정사삼국지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리엔테이션 형식의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드렸었습니다. 이번 시간에 이제 본격적인 스토리 들어가 볼 텐데요. 정사삼국지 자체가 인물 열전 형식으로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인물 중심으로 스토리를 전개해 가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인물로 동탁을 잡아봤습니다. 삼국지 연의도 그렇고 정사삼국지도 그렇고 정말 엄청 많은 인물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 인물들 다 다뤄드릴 수는 없습니다. 스토리상 주요 인물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인물들 중심으로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 동탁이란 인물 자체가 아주 심각한 악인으로 묘사가 되면서 삼국지 초반 스토리 제공자가 되고요. 이 동탁에 맞서기 위해서 주요 인물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삼국지 초반에 굉장히 핵심 인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탁이 굉장히 못되게 나와요. 실제로 못되기도 했었을 것 같은데, 그런데 만약에 이 동탁이 진짜 자기가 시도했던 대로 황제가 됐다면, 동탁이 황제가 되려고 했었잖아요. 이 황제가 되는 것에 성공을 했다면 정말 역사 속에서 이 사람이 이렇게 악인으로 묘사가 됐을까? 그렇지 않았겠죠. 황제가 되고 본인의 왕조를 개창을 했다면 그는 어쩌면 영웅으로 역사 속에 묘사가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동탁이 죽고 후한이 결국 위나라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죠. 그런데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정사삼국지가 위나라를 정통으로 역사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위나라를 정통으로 삼은 진수 입장에서는 위나라가 무너뜨린 위나라 앞에 있었던 그 후한이 아주 썩어 빠진 나라여야 위나라가 합리화됩니다. 위나라가 앞에 왕조를 무너뜨린 것을 합리화하기 위해선 앞에 왕조가 쓰레기여야 해요. 그래서 이 후한 말이 아주 썩어 빠졌다, 그 원인 제공자가 동탁이었다, 이런 스토리로 진행이 됐었어야 했다라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동탁이 좀 더 나쁘게 그려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도 해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역사서를 기반으로 공부를 해야 하니 동탁 역시 후한 말에 심각한 문제를 제공한 인물인 건 맞긴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차원으로 제가 말씀드린 차원에서 한번 역사를 생각해 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동탁의 이야기 진행을 해볼게요. 이 동탁은 139년생이고 192년에 죽었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 인물입니다. 몸집이 매우 비대하고 뚱뚱하고 비만이었던 것으로 묘사가 되어 있는데, 이런 묘사는 후한서에 묘사가 돼 있고 삼국지 연의에 묘사가 돼 있지, 정사삼국지에는 사실은 동탁이 이렇게 뚱뚱하고 비만이고 이런 식의 묘사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약간 좀 반대의 묘사들이 나와요. 동탁이 정사삼국지에 의하면 아주 재능이 뛰어나고 무예가 출중하고 비교적 완력은 좀 약한 편이었으며, 말 탈 때 화살통을 양옆에 두 개를 차고 말 위에서 좌우로 화살을 쏘면서 달릴 수 있는 그런 인물이었다라는 식으로 묘사가 나옵니다. 즉, 비만의 모습과는 좀 달라요. 비만이라면 완력이 약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완력이 비교적 약했다, 다른 무사들에 비해서 약했다는 것 같아요. 힘이 약했다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다른 힘센 무사들에 비해서는 약한 편이었는데, 이런 묘사를 생각하면 비만이 아니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화살통을 양쪽에 두 개를 차고 좌우로 달리면서 활을 쏠 수 있었다? 이게 뚱뚱하다면 이런 유연함이 될까요? 이런 날렵함이 나올까요? 자, 이런 생각이 좀 하게 됩니다. 정사삼국지에서는 동탁을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아무튼 동탁의 이야기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사삼국지에서는 농선 임조현 사람이라고 나오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는 삼국지 연의에도 똑같이 나오고 있고요. 주석서에 의하면 아버지가 동구나라는 하급관리였습니다. 즉 동탁은 하급관리의 자제로 태어났는데 이 아버지 동구나가 나중엔 출세를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아무튼 하급관리의 자제로 태어났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농서군에 태어났다, 농서군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농서군에서 조금 나아가면 강족이 사는 지역이었습니다. 강족은 중국 입장에선 이제 오랑캐라고 불렀던 그런 주변 민족이 되겠는데요. 그 강족과 가깝게 지냈고 강족의 우두머리들과 사귀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동탁이 나중에는 농사를 지으면서 생활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농업을 하면서 소 한 마리 가지고 농사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강족의 우두머리들이 이 동탁을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러자 동탁이
갖고 있는 그 소 한 마리를 잡아서 잔치를 열어주었다라고 합니다. 이에 강족 우두머리들이 감동을 한 거예요. 이 한 마리 있는 소를 잡아서 우리를 위해 파티를 하다니. 그래서 이 우두머리들이 돌아가서 자기들이 또 재물을 모아서 가축 1,000마리를 동탁에게 선물로 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면 동탁이 왠지 통도 크고 그 다음에 남자답고 뭐 이런 모습들, 그리 나쁘지 않은 괜찮은 모습들로 묘사가 되어 있어요. 또 하나, 동탁이 군공을 세워서 비단 9,000피를 받고 벼슬까지 얻었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동탁이 세상에 이 비단 9,000피를 주변 관리들과 병사들에게 다 나눠 주었다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던 동탁의 모습과 좀 달라요. 동탁은 그냥 탐욕스럽고 자기 욕심만 채우는 그런 인물로 알려져 있었는데, 이 삼국지, 정사 삼국지 묘사에 의하면 초반의 동탁의 모습은 꽤나 멋있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이후 병주자사, 하동태수 이런 관직들을 역임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황건적의 난이 일어났고 황건적 토벌에 동탁이 나섰다가 패배를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파직을 당했다, 이런 기록이 정사삼국지에 나오는데, 정사삼국지에서 동탁과 황건적의 이야기는 이걸로 끝입니다. 파직됐다 이러고 스토리가 없어요. 그런데 삼국지 연의를 보면 이 장면에서 동탁이 유비 삼형제를 처음 만나잖아요. 동탁이 황건적의 패배를 하고 위기를 맞은 상황에서 유비가 나타나서 동탁을 이제 구하게 되는데, 그런데 그 동탁이 자기를 도와준 유비가 하찮은 그러한 그 관리임을 알고 무시를 하잖아요. 그래서 유비 또 형제들이 굉장히 불쾌해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는 삼국지 연의의 이야기지 정사삼국지에는 없는 스토리입니다. 그러면 이 시기 후한 황실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후한 황제는 영제였습니다. 영제의 부인이 하황후가 있었고요. 그런데 하황후의 시어머니, 즉 영제의 어머니 동태후도 당시 존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하황후와 그리고 동태후 관계가 매우 안 좋았어요. 기본적으로 하황후는 자기의 아들 유변이라는 그 아들을 황제 자리에 앉히고 싶었겠죠. 그런데 동태후가 황제로 미는 것은 영제의 또 다른 아들 유협이라는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유협은 하황후에 의해서 엄마를 잃고, 그래서 동태후가 자기 손으로 이렇게 키우다시피 한 아이예요. 그래서 동태후는 유협에 대한 애착이 많았던 거죠. 그런데 유협보다는 유변이 형이었어요. 그래서 영제 입장에서도 유변을 황태자로, 후계자로 임명하는 것이 맞았고, 그런데 문제는 유변이라는 애가 좀 모자라요. 애가 능력이 없어. 그래서 사실 황제감이 아닌데 뭐 형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하황후를 총애하고 있었기 때문에 영제는 또 유변을 황제 자리에 앉히고 싶어 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이 과정에서 한 황실 안에서 갈등이 일어난 거예요. 동태후와 하황후가 갈등을 벌이는데, 동태후가 지지하는 아이 유협의 편을 드는 게 몇몇 환관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황후의 아이 유변을 지지하는 것은 하황후의 오빠 하진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자, 이 하진은 백정 출신이에요. 천한 출신이었는데 여동생이 여차저차 황후가 된 바람에 중앙관직에 진출했던 인물이 하진인데, 이 하진이 동태후를 지지하는 환관들과 대립을 하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 이 환관들이 당시 몹시 후한의 정치를 망치고 있었던 거예요. 영제 때 이 환관들이 자기들끼리 모의하고 작당해가지고 정치를 쥐락펴락하면서 후한말의 정치를 매우 혼탁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중국 역사에서 보면 환관들이 항상 그런 건 아닌데 좀 왠지 우리들에게 부정적인 이미지죠. 정치를 망치는 그런 이미지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삼국지 연의에서는 이 환관들을 십상시라고 표현을 하는데, 정사삼국지, 막상 정사삼국지에는 십상시라는 얘기는 안 나옵니다. 그냥 환관들 이렇게 나오고, 후한서 같은 경우는 또 환관이 12명으로 묘사가 됩니다. 뭐 아무튼 이런 숫자와 묘사는 좀 다르긴 하지만 아무튼 정치를 말아먹는 환관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는 영제가 죽고 그 아들 유변이, 하황후의 아들이 황제가 됩니다. 그 황제가 소제예요. 어린 나이에 이제 황제가 됐어요. 황제는 어리죠. 그러다 보니 이제 하진이 정치에 개입을 하려고 하죠. 주변엔 또 십상시들이 망치고 있죠.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십상시를 몰아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원소였어요. 자, 원소는 오늘은 간단하게만 얘기를 하고요. 다음에 원소에 대해서 따로 영상을 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 원소가 십상시, 이 환관들, 못된 환관들을 몰아내기 위해서 하진과 손을 잡는 겁니다. 하진보다 원소가 좀 더 적극적이었어요. 하진은 약간 좀 주저주저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원소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이 환관들을 몰아내려고 하죠. 그래서 하진이 환관을 압박하기 위해서 주변의 군사 세력들, 장군 세력들을 낙양으로 부르게 됩니다. 오게 하는데 이때 이제 동탁이 군대를 몰고 낙양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동탁이 낙양에 도착하기 전에 하진이 죽음을 당합니다. 이 환관들, 십상시라고 얘기하는 이 환관들의 계략에 의해서 하진은 죽음을 당해요. 홀몸으로 들어갔다가 환관들에 의해서 죽게 되고, 그리고 환관들이 하진을 죽이자 원소가 환관들을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원소가 환관들을 공격하는 얘기는 정사삼국지에선 원소전에 나오고 동탁전엔 아무 얘기가 없어요. 동탁전에는 아주 간단하게 동탁이 자기의 군대로 황제를 맞이하여 들어왔다, 이런 정도로 간단하게 서술이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원소전 얘기를 잠깐 할게요. 원소가 환관들을 공격을 하자 몇몇 환관들이 당시 그 어린 황제 소제와 그 다음에 소제보다 더 어린 그 소제의 동생 진류왕을 모시고 이들이 도망을 칩니다. 도망을 치자 원소가 추격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환관 이름이 나와요. 단규라는 환관이 이 소제와 진류왕 모시고 도망치다가 자살하는 걸로 나옵니다. 그리고 황제를 모시고 돌아왔다, 이렇게 원소가 황제를 모시고 돌아온 것처럼 정사삼국지 원소 파트에는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우리가 동탁 얘기하는 거니까 여기 잠깐 얘기를 좀 해볼게요. 삼국지 연의에서는 이 간단한 서술을 되게 재밌는 이야기처럼 만들어 버렸죠. 소설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나왔냐면, 일단 환관들이 이 진류왕하고 황제 소제를 모시고 도망치는 스토리까지는 이제 똑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도망을 쳤는데 아마도 이런 스토리는 나관중이 또 지어내기도 했겠지만 다른 여러 이 사료 스토리들, 또 흘러왔던 그런 스토리들을 모아서 만든 것 같아요. 소제와 진류왕이 그 장량이라는 환관이 나와요. 삼국지 연의에서 장량과 그 다음에 단규, 이 두 환관이 이제 모시고 도망을 치다가 장량이 자살을 해요. 자살은 장량이 하는 걸로 나오고, 삼국지 연의에서는 단규는 민공이라는 인물한테 이제 목이 잘리는 그런 스토리로 소설 삼국지 연의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류왕하고 소제가 풀숲에 숨어 있다가 최의라는 사람에 의해서 구출이 되고, 그리고 원소를 만나서 돌아오는 길에 동탁의 군대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동탁이 딱 나타나자 원소가 너네는 누구냐 이러자 동탁이 거기 천자 있는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자 어린 진류왕이, 소제보다도 어린 진류왕, 당시 나이 9살이었어요. 진류왕이 나서서 너는 누구냐 딱 이럽니다. 그러자 동탁이 서량자사 동탁이다. 그러자 이 9살 난 진류왕이 너는 황제를 보호하러 왔느냐 아니면 겁박하러 왔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자 동탁이 보호하러 왔다 이러자 그 어린 진류왕이 그런데 보호하러 왔다면 이미 천자가 여기 계시거늘 어찌하여 말에서 내리지도 않는가 라고, 야, 이 9살 난 꼬마 진류왕이 동탁한테 이런 말을 한 겁니다. 그러자 동탁이 깜짝 놀라서 말에서 내렸다라고 하고, 삼국지 연의에선 이때 동탁이 야, 이 진류왕이 되게 똑똑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내가 황제를 진류왕으로 바꿔야겠다 이 생각을 이때 하게 되었다, 이런 식으로 삼국지 연의에 써 있습니다. 여기서 약간 이제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동탁이 실제로 소제를 패하고 진류왕을 이제 나중에 세우게 되는데, 아니 소제가 멍청하고 진류왕이 똑똑한데 이 동탁 자기가 집권을 할 거면 황제가 멍청해야 좋을 텐데 왜 똑똑한 진류왕을 황제로 바꿨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어차피 둘은 어려요. 12살, 9살 막 이런 수준입니다. 어차피 동탁에게 진류왕은 더 어린애예요. 똑똑해봤자 꼬맹이라고요. 그러면 이제 굳이 왜 바꾸느냐? 동탁은 이런 의도가 있었던 겁니다. 소제를 쫓아내는 목적보다도 소제 주변 세력을 몰아내는 게 목적이었던 것이죠.
소재는 능력이 없지만 소재를 보필하는 세력들, 이미 아버지 영제 때부터 내려온 소재의 세력들, 소재의 외척 세력들이 있는데 이것마저 다 쓸어버리겠다는 겁니다. 진류왕은 자기가 세워서, 그리고 동탁이 진류왕을 앞세워서 자기가 다 정치를 장악하겠다, 이런 의도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아무튼 삼국지 연의에서는 이렇게 진류왕과 대화를 나누면서 야, 진류왕 똑똑하구나 이랬다, 또 황제를 바꿔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은 걸로 나와 있지만 막상 정사 삼국지에선 그냥 모시고 돌아왔다 땡입니다. 뭐 풀숲에 숨어있고 이런 얘기가 정사 삼국지에는 제대로 적혀 있는 바가 없습니다. 여튼 낙양으로 들어온 동탁은 낙양에 남아있던 하진의 군사 세력도 다 자기가 흡수를 합니다. 막상 동탁은 자기의 군대는 3,000밖에 되지 않았어요. 매우 적은 숫자였는데, 그런데 동탁이 들어와서 자기 세력 많아 보이려고 어떻게 하냐면 이 3,000명 데리고 들어온 다음에 밤에 몰래 얘네 나가게 해요. 그리고 다음날 낮에 다시 깃발 들고 뭐 동탁군인 것처럼 서량에서 군대가 왔다 이러면서 또 들어옵니다. 그리고 밤에 또 몰래 나가요. 그리고 다음날 낮에 서량에서 군대가 더 왔다 이러면서 계속 서량에서 추가 군대가 오는 것처럼 이걸 몇 차례 하게 됩니다. 이래서 동탁의 군대가 헤아릴 수 없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군사 세력이 많아 보이게 만들면서 주변 세력을 흡수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 파트에서 정사삼국지에서 뭐가 나오냐면 여포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물론 여포도 제가 다음에 따로 영상을 만들 거예요. 여포 주제로 만들 건데 여기서 여포 이야기 간단하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동탁이 여포를 시켜 정원을 살해하고 정원의 군대를 병합하니 이로써 낙양의 군사 지휘권은 모두 동탁의 소유가 되었다, 이렇게 동탁전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국지 연의, 여러분들 이 여포 등장 장면 많이들 아실 겁니다. 삼국지 연의 얘기 잠깐 하면 동탁이 연회를 열죠. 그리고 문무백관들이 모이죠. 동탁이 연 것이라서 안 나올 수가 없었던 거예요. 동탁 무서워서 나와서 이제 술을 먹게 되고 연회가 벌어졌는데 동탁이 여기서 이 소재가 무능하니 황제를 바꿔야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류왕을 황제로 세워야 되겠다라는 말을 하게 되자 이때 정원이 나섭니다. 정원이 정사삼국지 여포전에는 병주자사, 이렇게 그 지위도 나오고 있어요. 이 병주자사 정원이 삼국지 연의에서는 이걸 이제 문제를 삼죠. 네가 뭔데 황제를 바꾼다는 말을 감히 하느냐, 너 반역을 꾀하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막 비난을 합니다. 동탁이 이제 화가 나서 거기서 이제 칼을 뽑아서 정원을 죽이려고 하는데 정원의 뒤에 방천화극을 들고 무시무시하게 동탁을 노려보는 여포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야, 여기서 동탁이 칼을 뽑았다가는, 정원한테 덤볐다가는 여포한테 박살나겠구나 싶어서 이유가 나서서 이걸 막 말리죠. 아, 지금 황제를 폐하고 뭐 세우고 하는 걸 우리가 논할 자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야기 그만합시다, 이렇게 해서 무마를 시켜요. 그리고 이제 삼국지 연의에서 정원이 군대를 몰고 쳐들어오고 여포가 막 말 타고 달리는 모습을 보면서 동탁이 야, 쟤 누구냐 이러자, 아, 저 여포라는 앤데 제가 정원의 수양 아들입니다, 막 이런 정보가 나와요. 그래서 동탁이 아, 그래? 어떻게 해야 되지 쟤를? 그러고 있는데 이숙이란 자가 제가 여포랑 동향입니다. 제가 여포 꼬셔올게요. 동탁이 갖고 있는 적토마와 보물들을 좀 주십시오. 그럼 적토마 주고 보물 주고 이렇게 잘 꼬시면은 여포는 제가 이렇게 꼬셔올 수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동탁이 적토마 주고 보물 주고 이숙이 가서 꼬셔오죠. 정원을 죽여라. 동탁이 이제 너를 크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이런 식으로 잘 꼬셔가지고 결국 여포가 넘어오는 그런 스토리가 삼국지 연의의 이야기인데, 정사 삼국지에는 여포가 정원의 수양 아들이었다는 이야기는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요. 이렇게 여포를 꼬실 때 적토마를 줬다는 이야기도 없습니다. 그냥 여포가 넘어왔고 동탁이 여포를 시켜서 정원을 죽였고 여포가 정원의 머리를 동탁에게 바치니 동탁이 부자의 맹약을 맺었다, 뭐 이런 식으로 간단히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적토마 잠깐 얘기하면 정사삼국지에서 동탁이 여포에게 이 적토마 준 이야기는 안 나오는데 여포가 적토라는 좋은 말을 탔다라는 서술은 나옵니다. 이 이야기는 후한서에도 나오고요. 적토에서 붉을 적자에다가 토가 이제 토끼를 뜻해요. 왜 토끼일까? 그런데 뭐 옛날엔 혹시 빠른 걸 토끼로 표현하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아무튼 이렇게 정원 제거하고 군사력 다 장악하고
그리고 동탁이 소제 폐위시키고 결국 소제 죽여버려요. 소제 엄마 하황후도 죽여버리고 진류왕을 왕으로 세웠으니 그 진류왕이 헌제입니다. 후한의 마지막 황제가 되는 것이죠. 자, 오늘은 동탁이 어떤 인물인지, 이렇게 또 어떻게 낙양에 들어오고 황제를 어떤 과정에서 폐위시켰는지 오늘 딱 여기까지 스토리 이야기 해보고요. 다음 시간에 동탁의 이야기 좀 더 전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